저 반동군자 에미나이를 즉각 사살하라. 새벽, 나를 향한 총성이 어둠을 찢습니다. 저는 피를 흘리며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내 팔을 스친 총탄, 그리고 내가 쓰러진 곳은 70년 만에 발견된 지하 땅굴. 집안이 약해 한 발자국조차 움직일 수 없던 그곳. 하반신이 파묻힌 채 나는 몇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때 지하 탐사 장비가 이상 신호를 감지했죠. 저거 사람이잖아?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남조선 군인 양반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적군인 나의 요청이었습니다. 중위님, 안 됩니다. 집안이 무너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군 중위 정도현, 그날 그는 땅굴로 들어갔습니다. 내 이름은 윤설. 북한 여군 실태를 고발하려다 반역자로 몰린 간호병이었습니다. 내 손엔 북한에 숨겨진 진실이 담긴 USB 하나. 북으로 돌아가면 죽음뿐인 나를 그는 구했습니다. 왜 절 구하신 건가요?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냥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적이어야 할 두 사람. 그러나 그날 그 땅굴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적이 아닌 사람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0년 만에 열린 비밀의 땅굴. 그 속에서 피어난 금지된 인연. 지금 숨막히는 감동의 실화가 시작됩니다. 윤설 동무, 오늘 밤 특별 간호 명령이다. 즉시 본부동으로 가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손끝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주변 동무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죠.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특별 간호라는 이름으로 불려간 동무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켜야 했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내가 이미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걸. 2023년 10월 함경북도 청진 인근 여군 간호부대. 나는 그곳에서 3년째 복무 중이었어요. 26살 간호병 윤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 나팔이 울렸고 우리는 얼어붙은 복도를 걸어 세면장으로 향했어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손을 씻을 때마다 손가락 끝이 저리게 아팠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아침 점호가 끝나면 우리는 환자동으로 향했어요.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죠. 톡 쏘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그 냄새보다 더 무서운 건 밤이 되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었어요. 낮은 신음, 누군가의 울음, 그리고 무거운 발소리. 처음엔 몰랐어요. 동무 미란이가 어느 날 밤 청소 명령을 받고 본부동으로 갔을 때 나는 그저 청소가 필요한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미란이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고 식사 시간에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미란아, 괜찮아? 내가 조용히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에 멍이 있었죠. 화장으로 가렸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미란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 했죠. 이불 속에서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미란이는 또 불려갔어요. 이번엔 특별간호라는 명령이었죠. 나는 그녀를 배웅하며 손을 잡았어요. 금방 올 거야.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화장실 구석에서 미란이가 발견됐어요. 손목엔 깊은 상처가 있었고 바닥엔 피가 흥건했어요. 나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소독약 냄새와 섞인 피 냄새, 그리고 미란이의 창백한 얼굴. 자살이다. 정신적으로 나약한 동무였다. 상부의 발표였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미란이는 나약하지 않았어요. 그저 견딜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어요. 이 모든 걸 기록해야 한다고.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언젠가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몇 주 후 나는 작은 USB를 손에 넣었어요. 중국에서 밀수입된 물건이었죠. 동무 혜진이가 몰래 건네줬어요. 윤설아, 이거 조심해서 써. 들키면 끝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 안에 USB는 차갑고 작았지만 그 무게는 세상만큼 무거웠어요. 그날 밤부터 나는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없는 복도, 화장실 구석, 창고 뒤편, 불려가는 동무들의 이름, 돌아온 시간, 그리고 그들의 상처. 어떤 동무는 얼굴에 멍이 있었고 어떤 동무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하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입을 열 수 없다는 걸 나도 알았어요. 말하는 순간 반동분자가 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동무 수진이가 본부동에서 돌아왔어요.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죠. 나는 그녀를 부축해 침대로 데려갔어요. 수진아,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윤설아,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무슨 일이야? 거절하면 반동분자래. 그리고 목소리가 떨리며 끊어졌어요. 나는 그녀를 안아줬어요.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몰래 복도로 나갔어요. 본부동 쪽으로 조심스레 걸어갔죠. 불빛 하나 없는 복도, 내 발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복도 끝,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문 옆에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무, 오늘 밤 특별 임무다. 수능하면 승진 추천서를 써주겠다. 하지만 저는 거절하면 반동분자로 기록된다. 알겠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낮은 흐느낌 소리.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다음 날 아침 그 동무는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녀의 침대로 갔어요.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죠. 괜찮아?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떨리는 어깨만 보였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복도로 나갔어요. 본부동 근처 창문 밖에서 나는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비명, 그리고 무거운 침묵. 나는 모든 걸 녹음했어요. 다음 날 동무 영희가 불려갔어요. 나는 그녀를 배웅하며 손을 잡았어요. 조심해. 응,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괜찮지 않았어요. 돌아왔을 때 그녀의 입술은 터져 있었고 목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어요. 나는 그녀를 안아줬어요. 영희야, 이제 말해도 돼. 내가 기록할게. 기록? 응, 언젠가 세상이 알아야 해. 우리가 겪은 일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설아, 고마워. 그날 이후 나는 더 많은 동무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동무는 매일 밤 불려갔고 어떤 동무는 임신했다가 강제로 낙태를 당했어요. 어떤 동무는 저항하다가 발로 차였고 어떤 동무는 머리채를 잡혀 끌려갔어요. 나는 모든 걸 기록했어요.
날짜, 시간, 이름, 그리고 상처. USB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안에는 20명이 넘는 동무들의 증언이 담겨 있었죠. 목소리 파일, 사진, 그리고 동영상. 나는 밤마다 USB를 숨겼어요. 침대 밑, 화장실 천장, 창고 구석. 들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동무 정수기가 사라졌어요. 아침 점호에 나타나지 않았죠. 나는 그녀의 침대로 갔어요.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베개엔 피 자국이 있었어요. 정수기 어디 갔어? 다른 동무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정수기의 시신이 건물 뒤편에서 발견됐어요. 목에는 밧줄 자국이 있었죠. 자살이다. 또 같은 발표였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정수기는 자살하지 않았다는 걸. 그녀는 살해당한 거예요. 나는 그날 밤 몰래 현장으로 갔어요. 땅에는 발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밧줄 근처엔 군화 자국이 선명했어요. 나는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눌렀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나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본부동 복도에서 한 간부가 동무 미경이를 끌고 가는 모습. 미경이는 저항했지만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나는 문 밖에서 모든 걸 녹음했어요. 비명, 욕설, 그리고 무거운 침묵. 그날 밤 나는 USB를 꺼내 모든 파일을 정리했어요. 25명의 증언, 50개가 넘는 녹음 파일, 그리고 100장이 넘는 사진. 이제 USB는 가득 찼어요. 나는 그것을 작은 금속 상자에 넣고 속옷 안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들켰어요. 동무 혜진이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녀가 상부에 보고한 거예요. 윤설이가 몰래 녹음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불려갔어요. 신문실, 차가운 의자, 그리고 날카로운 시선들. 윤설 동무, 지금 무엇을 숨기고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동무가 몰래 기록한 파일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럼 몸수색을 하겠다. 나는 숨을 삼켰어요. USB는 여전히 내 속옷 안에 있었어요. 들키면 끝이에요. 사살 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그때 나는 결심했어요. 도망쳐야 한다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이 USB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그날 밤 나는 부대를 탈출했어요. 경비병의 눈을 피해 철조망을 넘었죠. 손에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적이다. 반동군자 윤설이다. 사살하라. 총성이 어둠을 찢었어요. 한 발이 내 왼팔을 스쳤어요. 뜨거운 통증이 퍼졌지만 달렸어요. 숨이 목구멍을 긁어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둠 속 작은 구멍이 보였어요. 땅굴이었죠. 나는 몸을 밀어 넣었어요. 좁고 어두운 통로,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갇혔어요. 하반신이 흙에 파묻힌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제발 누가 좀 살려주시오.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대답은 없었죠. 나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끝인가? 하지만 그때 멀리서 기계음이 들렸어요. 삐삐. 남쪽의 탐사 장비였어요. 누군가 나를 발견한 거예요. 저거 사람이잖아.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조선 말투였죠. 남조선 군인 양반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의식이 흐려졌어요. 손안에 USB, 그 안엔 25명 동무들의 목숨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걸 놓을 수 없었어요. 절대로. 차가운 흙이 내 다리를 짓눌렀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였죠.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고 왼팔에서 흐르는 피는 손끝까지 타고 내려왔어요.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는 감각. 이게 죽음이구나. 동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조선 말투였어요. 위험 감소한다. 구조 시도한다. 중위님, 안 됩니다. 집안이 너무 약합니다. 괜찮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구할 수 있는데 돌아설 순 없다. 중위님, 명령 위반입니다. 낮고 단단한 남자와 그 부하들의 목소리였어요.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적인데 나를 구하려고 한다고? 랜턴 불빛이 어둠을 밝혔어요. 눈이 부셨지만 나는 그 빛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군복을 입은 남자. 계급에는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선명했죠.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흙이 다시 무너져 내렸어요. 천장에서 큰 돌덩이가 떨어졌죠. 나는 비명을 삼켰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몸으로 나를 감쌌습니다. 등에 돌이 부딪히는 소리. 쿵.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를 놓지 않았어요. 아픈데도 날 지켰어요. 그의 손이 내 주변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어요. 그때 그의 눈이 내 손으로 향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죠. USB를 감춘 손.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눈빛. 밖에서 부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흙을 걷어냈죠. 적인데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나를 구하는 걸까? 내 다리가 서서히 풀려났어요. 흙이 무너지면서 공간이 생겼죠. 하지만 다리에 감각이 없었어요. 무너지려는 순간 그가 나를 붙잡았어요. 천장에서 흙이 계속 떨어졌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목을 조였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보였어요. 출구였어요. 살았어요. 정말로 살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새벽 공기였죠. 나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죠. 아니, 하늘이었어요. 남조선 하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나는 들것 위에 누웠죠. 도연의 얼굴이 보였어요. 흙먼지로 뒤덮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의무병이 내 팔을 소독하기 시작했어요. 따가웠지만 참을 만했어요. 총상은 깊지 않았죠. 다행이었어요. 앰뷸런스가 도착했어요. 나는 들것에 실렸죠. 도연이 옆에서 걸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거친 손. 하지만 그 손 안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이제 괜찮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앰뷸런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도연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죠. 나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어요. 나는 주먹 속 USB를 만졌어요.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죠. 이걸 지켜야 해요. 동무들을 위해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을 믿어도 될까?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 깨끗한 조명.
북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죠. 병실로 옮겨졌어요. 흰 침대, 깨끗한 이불,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죠. 오히려 평온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죠. 탈출, 땅굴, 그리고 구조, 그리고 정도현.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도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그를 바라봤죠. 왜 날 구한 거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당신 눈을 봤을 때 뭔가 간절한 게 느껴졌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느낌. 나는 손 안에 USB를 만졌어요. 이불 밑에 숨겨둔 USB. 그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해주세요. 문 앞에서 그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저기 아니라고. 문이 닫혔어요. 나는 천장을 바라봤죠.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나는 USB를 꺼내봤어요. 작고 차가운 금속 상자. 하지만 그 안엔 25명의 목숨이 담겨 있었어요. 동무들아, 나 살았어. 그리고 이제 세상에 알릴 거야. 우리가 겪은 일을.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왼팔의 붕대는 깨끗하게 교체됐고 다리에도 감각이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맑았죠. 북에서는 볼 수 없던 색깔이었어요. 희망의 색깔.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어요. 손 안에 USB가 계속 느껴졌거든요. 베개 밑에 숨겨뒀지만 그 무게는 가슴을 짓눌렀어요. 25명의 동무들. 그들의 목소리, 비명, 그리고 눈물. 모두 그 작은 금속 상자 안에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매일 왔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없이 의자에 앉아 나를 지켰죠. 처음엔 불편했어요. 적국 군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침묵이 편안해졌어요. 그는 묻지 않았어요. 재촉하지도 않았죠. 그저 곁에 있어줬어요. 사흘째 되던 밤 나는 말했어요. 정중히 말해도 될까요? 내가 왜 도망쳤는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이 진지했죠. 여기 안에 우리가 겪은 지옥이 담겨 있어요. 미란이가 처음이었어요. 화장실에서 피투성이로 발견됐죠. 자살이라 했지만 아니었어요. 그 뒤로 정숙이, 수진이, 영희, 미경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밤마다 불려갔고 돌아오면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과 시간, 상처를 다 기록했습니다. 나는 USB를 도연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증거예요. 25명의 동무들이 겪은 일. 세상이 알아야 해요. 도연은 USB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 안에 정말 그런 일들이? 네. 목소리, 사진, 동영상. 모두 진짜예요. 그는 USB를 꽉 쥐었어요. 눈빛이 단단해졌죠.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거예요. 북도 남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진실을. 그래도 해야죠.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죠. 국정원 한기현입니다. 정중히 그 USB를 넘겨주십시오. 도연이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한기현이 한 발짝 다가섰죠. 국가 기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제출하십시오. 나는 입을 열었어요. 기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입니다. 한기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도연이 나를 바라봤죠. 눈빛으로 묻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넘기는 게 나을 거예요. 도연 혼자 지키기엔 너무 위험하니까요. 도연이 천천히 USB를 꺼냈어요. 한기현에게 건넸죠. 확인 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십시오. 그녀를 지키겠다고. 한기현이 USB를 받아들었어요.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엔 침묵만 남았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죠. USB를 넘긴 것이 맞는 선택일까? 동무들을 배신한 건 아닐까? 윤설 씨,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후회하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죠. 한기현 과장은 원칙적인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킬 거예요. 그 사람이 날 믿을까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도연이 내 손을 잡았어요. 제가 있으니까요. 그 손의 온기가 가슴으로 퍼졌어요. 나는 처음으로 안도할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밤이 깊어갔어요. 도연은 의자에서 잠들었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속 어딘가에서 USB가 분석되고 있을 거예요. 동무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들릴 거예요. 미라나, 정수가, 수진아.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야. 너희가 겪은 일을. 그리고 너희는 헛되이 죽지 않았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나는 해냈어요. 동무들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도연이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괜찮을 거예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적이었던 사람, 이제는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세상은 참 이상해요. 적이 동지가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나도 동무들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USB를 넘긴 지 이틀이 지났어요.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공기는 달랐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평소보다 빨랐고 창밖을 지나는 차량도 많았어요. 나는 불안했어요. 도연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병실 문을 자주 확인했죠.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흘째 되던 밤 도연이 급히 들어왔어요. 숨이 가빴고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지금 떠나야 합니다. 나는 이불을 걷어찼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왜요? 무슨 일이에요? 북측 정보부가 당신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손이 떨렸어요. 결국 찾아온 거예요. 나를. USB를. 도연이 내 팔을 잡았어요. 제가 지킬게요. 끝까지.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연이 앞장섰고 나는 그의 뒤를 따랐어요. 발소리를 죽였어요.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층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도연이 손짓으로 멈추라고 했어요. 우리는 숨을 죽였죠.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럿이었어요. 도연이 내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지만 단단했죠. 그리고 반대편 복도로 뛰었어요. 나도 따라 뛰었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다. 놓치지 마. 탕, 총성이 복도를 울렸어요. 벽에 총알이 박혔고 파편이 튀었어요. 나는 비명을 삼켰고 도연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우리는 비상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주차장이었어요. 도연이 차 열쇠를 꺼냈어요. 나는 조수석에 올랐어요. 도어가 쾅 닫혔고 시동이 걸렸어요. 타이어가 땅을 긁으며 차가 출발했죠.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차 2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졌죠. 나는 몸을 낮췄죠. 그 순간 탕탕탕 뒷유리가 깨졌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오자 도연이 핸들을 급하게 꺾었어요. 차가 휘청거렸죠. 나는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괜찮아요? 도연이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지 않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숨이 막혔거든요. 도시를 벗어났어요.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 숲이 양옆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뒤따르는 차들은 여전히 가까웠죠. 탕, 또 한 발. 사이드 미러가 날아갔어요. 도연이 더 속도를 높였어요. 엔진이 울부짖었어요. 내 심장도 함께 울부짖고 있었죠. 이러다 정말 죽는 건가? 윤설 씨, 제 말 잘 들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했지만 단단했죠.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살아야 해요. 왜 그런 말을? 약속해 주세요. 나는 그를 바라봤어요. 옆 얼굴에 땀이 흐르고 있었죠. 턱이 굳어 있었어요. 당신도 살아야 해요. 그가 잠시 웃었어요. 슬픈 미소였죠. 노력하겠습니다. 터널이 보였어요. 좁고 어두운 터널. 도연이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안은 더 어두웠어요. 헤드라이트만 앞을 비췄죠. 추격 차량들도 따라 들어왔어요. 총성이 터널 안을 울렸어요. 메아리가 귀를 찢었어요. 탕탕탕 연달아 터졌어요. 나는 몸을 더 낮췄어요. 도연이 한 손으로 내 머리를 감쌌어요. 그는 운전하면서도 나를 지키려 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갑자기 시야가 환해졌죠. 하지만 앞은 막다른 길이었어요. 절벽. 도연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죠. 차가 미끄러졌어요. 옆으로 또 옆으로 멈췄어요. 절벽 끝에서 단 몇 미터. 나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뒤에서 차 2대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총을 들고 있었죠. 5명. 아니, 6명. 도연이 내 손을 잡았어요. 그는 차에서 내렸어요. 나도 따라 내렸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서 있어야 했어요. 총구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죠. 차가운 금속. 죽음의 입구.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여러 대. 도연이 무전기로 신호를 보낸 거였어요. 추격자들이 주춤했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그리고 차에 다시 올라탔어요. 급히 돌아서서 사라졌어요. 경찰차들이 도착했고 파란 불빛이 사방을 비췄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도연이 무릎을 꿇고 내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그가 내 어깨를 감쌌어요. 따뜻했어요. 추격전 내내 차가웠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렸죠. 경찰이 다가왔어요. 국정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안전가옥으로 이동하시죠. 우리는 다른 차에 올랐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차. 도연이 내 손을 잡았어요. 차는 밤길을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상관없었어요. 도연이 옆에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맑고 선명한 별들. 북에서는 볼 수 없던 별이었어요. 나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살아있구나. 우리 둘 다. 도연이 작게 말했어요. 다신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막을 거니까요. 나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믿어도 될까? 이 사람을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믿어도 돼. 이제 믿어도 돼. 차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집 한 채가 보였죠. 불빛 하나 없는 집. 하지만 안전해 보였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어요. 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따뜻했어요. 난로가 켜져 있었고 소파엔 담요가 놓여 있었죠. 나는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에 긴장이 풀렸어요. 도연이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다시 이동할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하지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지켜줘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당신을 잃을까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존재가 느껴졌어요. 숨소리, 체온, 그리고 그가 만들어내는 안전함.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잠들 수 있었어요. 안전가옥에서의 사흘은 고요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 산과 나무뿐이었죠.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가끔 들리는 도연의 발소리.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불안했어요. 태풍 전의 고요 같았죠. 도연은 매일 무전기를 확인했어요. 한기현과 연락하고 있었어요. USB 분석이 끝났다는 소식, 그리고 곧 중요한 결정이 있을 거라는 말. 나는 물었어요. 무슨 결정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죠. 눈빛이 무거웠어요. 사흘째 되던 저녁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 시간이었죠. 평범한 화면, 평범한 앵커의 얼굴. 하지만 다음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북한 여군 부대 내부에서 벌어진 조직적 폭력 실태가 공개됐습니다. 내 심장이 멈췄어요. 화면에는 USB 안의 파일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목소리, 사진, 그리고 증언들.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미란이의 목소리, 수진이의 얼굴, 영희의 눈물. 이 자료는 국정원 한기현 과장이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과장은 현재 직권남용 및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죠. 한기현이 공개한 거예요. USB를. 세상에. 도연이 내 옆에 앉았어요. 말없이 내 손을 잡았죠. 화면 속에선 계속해서 증언들이 흘러나왔어요. 자막으로 처리된 동무들의 이야기. 밤마다 끌려갔던 일, 폭력, 협박, 그리고 죽음.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동무들아, 세상이 이제 알게 됐어. 너희가 겪은 일을.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아.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폭우를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기현의 사진이 나왔죠. 정장 차림의 차갑고 단정한 얼굴.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 사람도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한기현 과장은 오늘 오후 국정원 본부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나 때문이에요. 내 USB 때문에. 내 증언 때문에. 윤설 씨,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옳은 일을.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옳은 일이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 텔레비전은 계속해서 뉴스를 쏟아냈어요. 전문가들의 분석, 정부의 반응, 국제사회의 성명. 모두 USB 안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나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어요. 한기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감방? 조사실? 혼자일까?
도연도 잠들지 못했어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이 배달됐어요. 일면에는 큰 제목이 박혀 있었죠. 북한 여군 인권 유린, 충격적 실태 공개. 기사를 읽었어요. 동무들의 이야기가 활자가 돼 있었어요. 누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기사 끝에는 한기연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한기연 과장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할 예정이다. 5년. 나는 그 숫자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구치소로 갔어요. 높은 담장, 철조망, 그리고 무거운 철문. 모든 게 차갑고 단단했어요. 면회실 유리 너머로 한기연 과장이 들어왔어요. 정장 대신 수감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단정했어요. 하지만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죄송해요. 내 첫마디였어요. 한기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제 여동생도 아직 북에서 여군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후회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그가 잠시 미소 지었어요.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 진실을 숨기는 건 거짓보다 비겁합니다. 내가 침묵하면 그 아이도 평생 거짓 안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저는 비겁하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이제 당신은 자유롭게 사세요. 숨지 말고 떳떳하게.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한기현이 일어섰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나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유리. 그 너머로 한기연 과장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어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맑고 푸른 하늘. 한기현이 지켜준 하늘. 도연이 내 어깨를 감쌌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잘 사는 겁니다. 그게 한 과장이 바라는 일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안전가옥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나는 매일 뉴스를 봤어요. 국제사회의 반응, 인권단체의 성명, 남북관계의 변화. 모든 게 내 USB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죠. 도연에게 말이죠. 그날 아침 도연이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조용히.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디 가요? 군사법원입니다. 조사를 받아야 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명령 위반, 비공식 행동, 모두 나 때문이었어요. 나 때문이잖아요.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그는 군모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두렵다는 걸, 그럼에도 가야 한다는 걸, 돌아올 거죠? 약속드립니다. 그는 문을 나섰어요. 나는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곧게 편 어깨, 단단한 걸음. 멀어지는 그의 모습이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혼자 남은 안전가옥은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나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었어요. 저녁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는 뛰어가 받았죠. 윤설 씨, 저예요.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살아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4개월 대기 발령입니다. 그 후 재심사가 있어요. 4개월.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최악은 아니었죠. 다행이에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윤설 씨, 면회 올 수 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나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매주 갈게요. 꼭. 일주일 후 나는 처음으로 면회를 갔어요. 군 대기자 숙소였어요.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지만 특별허가를 받았죠. 유리 너머로 도연이 들어왔어요. 잘 지내요? 네. 당신은요? 잘 지내요. 당신이 살아있으니까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진심이었어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만해요. 그 말.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죠. 왜 울어요? 고마워서요. 당신이 있어서.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그도 손을 댔죠. 유리 하나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온기가 느껴졌어요. 기다릴게요. 몇 개월이든. 금방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매주 면회를 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걸어서.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도연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2달이 지났어요. 도연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나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삶을.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탈북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주거 지원, 그리고 신원보호. 나는 간호사 재교육 과정을 신청했어요. 북에서 배운 것들을 남에서 다시 배우는 거예요. 교육은 힘들었어요. 낯선 용어들, 다른 시스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무들을 생각했죠. 나는 살아야 해요. 그들을 위해서. 3달이 지나고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 합격했어요. 이제 복직합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기쁨과 안도가 뒤섞였죠. 축하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내가 뭘. 당신이 기다려줘서요. 그게 힘이 됐어요. 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이 찾아왔어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도연이 물었어요. 동해안에 작은 보건소가 있대요. 거기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멀군요. 좀 멀어요. 하지만 바다가 보고 싶어요. 북에서는 못 봤거든요. 좋은 선택이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죠. 윤설 씨, 네. 가끔 찾아가도 될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요? 당신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죠. 좋아요. 오세요. 약속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뒷모습을 봤죠.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다시 만날 거니까요. 더 좋은 모습으로. 그날 밤 나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USB 사본 하나. 동해안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산, 들, 그리고 점점 보이는 바다. 처음 보는 바다였어요. 넓고 푸르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윤설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곁엔 나를 지켜준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사람. 3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겨울 바다는 거칠었지만 나는 이제 익숙했어요. 보건소 난로 옆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남북인권협의 개최, 여군 실태조사 착수, 내가 넘긴 USB. 그 작은 금속 상자가 세상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한기연이 석방됐다는 소식도 들렸죠.
집행유예. 나는 안도했어요. 그때 도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윤설 씨, 다음 달부터 동해 집으로 전속됩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1시간 거리예요. 정말요? 네, 이제 자주 볼 수 있어요. 고마웠어요. 3월 초 보건소 앞 작은 공터에서 개인적인 추모를 했어요. 25개의 작은 촛불. 동네 주민 몇 명과 도연이 함께 했죠. 나는 촛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란아, 정수가, 수진아, 영희야, 미경아. 나 여기 왔어. 너희를 잊지 않았어. 세상도 이제 조금씩 기억하기 시작했어. 바람이 불었어요. 촛불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죠. 도연이 내 어깨를 감싸줬어요. 말없이 따뜻하게. 그날 저녁 보건소 앞 석양이 지고 있었죠. 도연이 다가와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윤설 씨, 네,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처음 듣는 고백이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도연이 나를 안았어요. 도연 씨, 네, 나 2번 태어났어요. 2번, 한 번은 북에서 또 한 번은 당신 손 안에서요. 도연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 덕분에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는 모래사장에 앉았어요. 별이 쏟아지고 있었죠. 밤은 깊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도연이 떠나고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고요했어요. 평온했어요. 동무들아, 나 잘 살고 있어. 너희 덕분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떳떳하게 살 거야. 한기연 과장님, 고마워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줘서. 도연 씨, 사랑해요. 나를 구해줘서. 그리고 곁에 남아줘서. 나는 2번째 삶을 살고 있어요. 첫 번째보다 더 온전하게, 더 자유롭게. 이 평온이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 끝없이 반복되지만 그 속에 위로가 있었어요. 나는 잠들었습니다. 평온하게, 온전하게. 그날 죽음의 땅굴에서 시작된 인연은 결국 서로를 살린 사랑이 되었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한 마음이 평생을 함께할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더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